안녕하세요. 사슴책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에디톨로지입니다. 부제도 같이 적혀 있는데요. 창조는 편집이다. 이 에디톨로지는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일지 감이 안 잡혔는데요. 부제가 이 책의 전체를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초판 일세는 2014년 10월 24일이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여러가지 문제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편집된 세상을 에디톨로지로 읽는다. 파트 1,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 왜 에디톨로지인가? 창조의 본질은 낯설게 하기다. 지식 권력은 이제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쥐 때문이다. 여기서 쥐는 컴퓨터 마우스를 의미합니다. 김용옥의 크로스텍스트와 이어령의 하이퍼텍스트. 노트와 카드의 차이는 엄청나다. 편집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지식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자막으로 완성된다. 연기력이 형편없는 배우도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이유. 클래식을 좋아한다면 절대 카라얀을 욕하면 안 된다. Part 2. 관점과 장소의 에디톨로지. 관점의 발견과 서구 합리성의 신화. 우리는 윈도우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원근법은 통제 강박이다. 권력은 선글라스를 쓴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객관적 세계지도. 공간 편집에 따라 인간 심리는 달라진다. 독일인들의 공간 박탈감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다. 19세기 프로이센 군대와 축구의 공간 편집. 제식 훈련과 제복 패티시. 분류와 편집의 진화. 백화점과 편집샵. Part 3.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 개인은 편집된 개념이다. 나는 내 기억이 편집된 결과다. 우리는 왜 백인에게는 친절하고 동남아인에겐 무례할까?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편집될 뿐이다. 미국은 국가로 편집되는 국가다. 심리학의 발상지 독일에서 심리학은 흥행할 수 없었다. 프로이트는 순 사기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위대한 편집자였다. 학문기 고착의 일본인과 구강기 고착의 한국인. 책은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에필로그.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주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인간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극이 존재한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자극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문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극의 내용이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사실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창조적 인간과 보통 인간의 차이가 벌어진다. 창조적 인간은 남들이 지나치는 자극을 확 잡아챈다. 위대한 창조는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된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을 둘러싼 자극 가운데 부정적인 자극만 받아들인다. 가끔 인터넷 악플을 보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는 연예인들의 경우가 그렇다. 자신에 관한 긍정적 자극은 건너뛰고 부정적인 자극만 자꾸 보게 되는 것이다. 안 보면 또 불안해진다.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악순환에 덫이다. 선택적 지각의 반대편에는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있다. 영어로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으로 인지심리학계의 스타 교수가 된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주장하는 개념이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피험자들에게 검은 옷의 선수 3명과 노란 옷의 선수 3명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준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선수들 사이로 공의 움직임을 쫓아가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노란 옷의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정확히 세어보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진짜 실험은 다른 쪽에서 시작된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동안 커다란 고릴라가 화면 오른쪽에서 천천히 나타난다.
가운데로 걸어 나온 고릴라는 정면을 바라보며 가슴을 두드린다. 그리고는 서서히 왼쪽으로 걸어가 사라진다. 화면이 정지된 후 사람들에게 노란 옷의 선수들이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본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질문을 던진다. 화면에 나타난 고릴라를 봤는가? 실험 결과는 놀랍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보았다고 답한다. 패스웨스를 세느라 화면 가운데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포효하는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동일한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했다. 인종, 성별, 직종, 계층에 상관없이 매번 50%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업의 임원들일수록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사가 잘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느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고릴라를 보기는 했지만 못 봤다는 것, 봤는데도 못 봤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눈앞의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는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이 첫 단계부터 선택적 지각이나 무주의 맹시와 같은 왜곡된 현상들이 이미 나타난다.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소리다. 받아들인 자극은 정보를 구성하고 그 정보는 서로 연합하여 지식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조, 창의성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인에 창의성을 검색해보니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라고 나온다. 도대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 상상도 못하는 것?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생각이라는 우리의 인지 과정 자체가 그렇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 상상도 못하는 것은 절대 생각해낼 수 없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들, 들은 적 있었던 것들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인지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는 생각의 본질을 표상, 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presentation, 즉 보여주다라는 의미의 반복을 뜻하는 re가 붙는 것이다. 다시 보여주다 라는 뜻이다. 생각이란 어디서 한 번은 본 것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피아제는 자연 모방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냈다. 흉내를 내기는 하되 한참 지난 후에 하는 것을 뜻한다. 내적 표상을 끄집어내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그 자리에서 바로 흉내내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본능적인 모방 행위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상대방의 정서를 흉내내며 의사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후 약 1년이 지나면 아기는 자연 모방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언젠가 봤던 상대의 행동을 머릿속에 사전처럼 저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징으로 매개되는 생각, 즉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다. 이때부터 아기의 본격적인 인지 발달이 시작된다. 그 이전의 단계는 진짜 생각이 아니다. 생각의 본질이 어디선가 본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라면 창의적 사고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발레 공연에서 발레리노는 왜 차마 쳐다보기 민망한 복장을 하는 것일까? 이 난감함을 개그로 표현하면 왜 그토록 우스운 것일까? 등등. 질문은 계속된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여자 선수들은 왜 다리를 번쩍 치켜드는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일까? 발레리나는 왜 치마가 위로 다 들쳐진 아이스케이트 치마를 입는 것일까? 또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음탕한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예술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일까? 등등.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글을 쓰면 정신분석학적 미학과 관련된 아주 창조적인 글이 될 것이다.
창조적 사고는 이 같은 일상의 당연한 경험들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다. 이를 가리켜 러시아 형식주의의 대표적 이론가 시클롭스키는 낯설게 하기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작업인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적 익숙함을 낯설게 해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남의 돈 따먹기 정말 힘들다 라며 출근하고 끝없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삶에는 그 어떤 탈출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적이고 싶다면 무엇보다 이 따분하고 지긋지긋한 삶을 낯설게 해야 한다. 우리 삶에 예술이 필요한 이유다.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 요즘 애들에 대해 참 문제라며 혀를 찬다면 당신은 정말 늙은 거다. 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보의 조합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 또한 전혀 다르다. 이런 방식이라면 그들이 구성해갈 미래 역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미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그들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지식이 구성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롭고 건강한 언론이 중요하다. 뉴스를 모으고 편집하는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는 미국이 블로거들의 세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과거 어느 때보다 편집자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가 옳다. 더 이상 정보 자체가 권력이 아닌 세상이다. 정보 독점은 이제 불가능하다. 세상의 권력은 정보를 엮어내는 편집자들의 몫이다. 그러니 종이신문 데스크의 그 막강한 권력도 이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젊고 어설픈 편집자에게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에 올라가는 기사를 선택하는 권력은 전국 종이신문 데스크 권력을 다 합친 것보다 강하다.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 아니다. 정보는 넘쳐난다. 정보와 정보를 엮어 어떠한 지식을 편집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세상이다. 편집의 시대에는 지식인이나 천재의 개념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를 외우고 있으면 천재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천재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터넷 주소로 매번 쳐넣어야 하는 www의 의미야말로 변화하는 지식 편집의 권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월드와이드 웹이란 단어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 그물망에는 계층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거나 조직화되어 있는 지식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물 위에 한 노드, 즉 마디를 누를 때라야 비로소 권력의 중심이 생겨난다. 몇 개의 지식이 경쟁할 경우 그물의 마디를 보다 강하게 누르는 쪽으로 권력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지식들은 다시 편집되며 하나의 지식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된 지식은 수시로 그리고 아주 빨리 바뀐다. 여기서 저자는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던 지식 권력이 무너지고 지식 편집 권력이 이동한 사례로 미네르바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에도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의 글이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했다. 교수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미네르바의 예언을 더 믿기 시작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기고한 100여 편의 글들은 한국의 환율 변동, 주가지수의 변화에 관해 기막힌 예언을 내놓았다. 희한하게도 그의 글들은 실제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다들 미네르바의 정체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학 교수나 유명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추측했다. 남의 칭찬에 참으로 인색한 대학 교수들조차
미네르바야말로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심상치 않자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반론을 제기했다.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지식 권력의 공식 체계를 계속 모욕하던 미네르바를 국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라는 아주 황당한 제명으로 미네르바를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상황은 더 황당해졌다. 미네르바의 정체는 대단한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다. 교수도 아니었다.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였다. 충격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경제 변동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었다. 그가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이었다. 고작 전문대 출신이 그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다. 정작 미네르바 자신은 인터넷의 잡다한 지식을 짜집기에 쓸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짜집기가 아니었다. 실제 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검증된 아주 정당한 지식 편집이었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논문과 학위 시스템에서만 가능했던 지식 편집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존의 지식 권력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지식 편집의 권력이 바뀌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등록금을 내고 배워야 하는 대학 강의의 대부분은 이제 아주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은 지식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지식 구성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에디톨로지에 기초한 하이퍼텍스트 시대, 즉 탈텍스트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도구에 의해 매게 된다. 숟가락을 들면 뜨게 되어 있다. 젓가락을 손에 쥐면 집게 되어 있다. 포크를 잡으면 찌르게 되어 있고 나이프를 들면 자르게 되어 있다. 평생토록 하루에 3번씩 뜨고 짚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의식과 찌르고 자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의식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이유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용하는 도구로 매게 된다. 구소련의 심리학자 레온티예프의 활동 이론이다. 인간의식은 행위가 일어나는 물질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종이와 텍스트도 마찬가지다. 인간의식의 혁명적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단 종이 위에 써야 하는 텍스트의 공간적 범위는 기껏해야 A4 용지 크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인간 의식의 크기가 A4 용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다. 또한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써나가야 한다. 이 같은 텍스트의 2차원적 한계는 종이라는 매체를 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던 게 매일 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그 다이어리는 글씨를 쓸 수 있는 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렇게 칸에 맞추다 보니 제가 쓰고 싶은 모든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자그마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말하듯 종이 크기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를 결정짓는다 라고 말하듯이 저도 그 자그만 칸에 쓰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고, 또 장점으로는 축약하고 요약하려는 습관이 생겼고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의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텍스트의 한계는 타작이라는 매체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 된다. 인류가 손글씨를 포기하고 타자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객관성과 정확성의 문제다. 타자기는 손글씨의 개별성을 과감하게 포기한다. 좀 더 시간이 흘러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나서는 타자기도 사라졌다. 물론 타이피스트도 사라졌다. 그러나 타자기가 숙명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판기의 구조적 문제다. 숫자 바로 아랫단이 왼쪽에서부터 QWERTY로 시작되는 까닭에 쿼티 자판이라고 불리는 자판 배열의 문제다.
일단 쿼티 자판기의 배열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쿼티 자판에는 많이 쓰는 자판일수록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자주 쓰는 타자기 자판의 키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서로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키보드에서 키가 엉키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도 150여 년 전에 개발된 타자기식 쿼티 자판의 배열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의 한글 자판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이 쓰는 키는 가장 자주 쓰는 손가락으로 두드리도록 하는 게 상식이다. 한글 자음과 모음에서 주로 쓰이는 것 중 하나는 쌍시옷이다. 했다, 갔다, 있다처럼 거의 모든 문장의 끝에는 쌍시옷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쌍시옷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른손 검지로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쌍시옷을 치려면 매번 Shift 키를 누르고 시옷 자판을 동시에 입력해야 한다. Shift 키는 또 어떤 손가락으로 누르는가? 새끼손가락이다. 하지만 이 쿼티 자판이 15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반복된 인류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쿼티 자판의 불편함을 다 해소하는 새로운 자판 배열들이 나왔지만 이미 쿼티 자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쉽게 다른 자판으로 넘어가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쿼티 자판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마우스라고 하는데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우스가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인 줄 안다. 하지만 사실은 스탠퍼드 연구센터에서 마우스를 개발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년 후 고작 4만 달러를 받고 애플사에 마우스의 특허권을 넘겨버리게 되죠. 잡스가 위대한 것은 아무도 몰랐던 그 엄청난 발명품의 진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제 보통 사람들도 천재처럼 날아다니는 생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관심을 클릭하면 바로 링크된다. 드디어 하이퍼텍스트의 시대, 즉 탈텍스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적으로 마우스 덕분이다. 스티브 잡스는 마우스를 기반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마우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든다. 터치다. 더 정확히 말하면 터치가 가능한 아이팟이다. 당시 mp3 플레이어는 한국 제품이 대세였다. 아이리버라는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했었는데 잠시뿐이었고 애플 아이팟이 등장하자마자 아이리버는 한 방에 훅 갔다. 기술로 따지자면 한국의 아이리버가 훨씬 더 뛰어났다. 아이리버는 그 작은 기계에 녹음, 라디오, 어학학습 기능까지 다 있었다. 음질도 아이리버가 훨씬 더 좋았다. 아이팟은 단지 음악을 듣는 기능 한 가지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이리버는 아이팟에 꼼짝없이 당했다. 사람들은 애플의 디자인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다. 진짜 이유는 터치다. 만지는 거다. 아이팟 1세대는 기계식 스크롤리를 달고 나왔다. 예쁘기는 했지만 그리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2002년에 터치위를 달고 나온 아이팟 2세대부터 열풍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아이팟에 환장했다. 누르기와 만지기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자판을 두드리거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지극히 공격적인 행위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일 먼저 개발했지만 빌 게이츠의 윈도우즈에 형편없이 무너졌던 스티브 잡스는 터치라는 개념을 통해 디지털 시장을 다시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다.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런 욕구를 스티브 잡스는 기가 막히게 캐치해냈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독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작은 카드에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학교 앞 노점상들도 다양한 크기의 카드를 팔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카드를 정리하는 알파벳이 순서대로 적힌 다양한 모양의 상자도 팔고 있었다. 나무, 가죽, 플라스틱 등 모양과 종류도 참 다양했다. 독일인들은 정리에 대한 집단 강박이 있다. 어디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불안해한다. 거의 공포 수준이다. 사람이 다치면 달려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해보면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가 된다. 괜찮은 상태란 정리가 제대로 된 상태를 의미한다. 독일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자신이 공부하며 요약한 카드와 그 카드를 정리하는 카드 박스가 꼭 놓여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노트를 썼다. 내 한국식 학습 방법의 문제는 바로 노트에 있었다. 노트와 카드,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편집 가능성이다. 카드는 자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반면 노트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내가 독일에서 배운 것을 하나로 표현하라면 바로 이 편집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프로이트의 책을 읽으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카드에 정리한다. 카드 메뉴에는 키워드를 적고 그 밑에는 그것과 연관된 개념.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관 검색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고 출처와 날짜 등을 차례로 적는다. 그리고 카드의 앞뒷장에 그 내용을 빼곡히 요약한다. 피아제, 비코츠키, 융과 같은 심리학자의 책을 읽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모인 카드는 주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내가 쓰려는 논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카드 정리는 노트 필기에 비하면 상당히 번잡스럽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공부한다. 정리하고 외우는 양을 따지면 카드로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의 합승량은 노트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상대도 안 된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자기 생각이다. 독일 학생들은 모은 카드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시 편집한다.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달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프로이트, 피아제, 비코츠키, 융의 이름을 자기 기준에 따라 다시 정리한다. 이때 정리는 그저 알파벳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설정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카드를 편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집된 카드가 바로 자신의 이론이 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카드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이론 구성이 가능하려면 편집의 재료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작해야 카드 몇 장으로 아무리 뒤섞어봤자 거기서 거기다. 제한된 카드로 잔머리 굴리며 자꾸 뒤섞어 내놓는 행위를 전문 용어로 순구라라고 한다. 남의 이론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편집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실력이 있다는 것은 편집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카드로 축적된 편집 가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가 오늘날에는 너무 쉬워졌다. 예전에는 일일이 책을 읽으며 옮겨 적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검색하고 컨트롤-C, 컨트롤-V를 하면 된다. 이제 실력은 잘 찾아내는 것에 있다. 검색이 곧 실력이라는 이야기다. 단순한 검색이나 서핑과 구별되는 발견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른다. 요즘 요란한 빅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것이다. 사방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의미 있는 해석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이제까지 전혀 연관성 없어 보였던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를 발견하는 데이터 마이닝 혹은 데이터 큐레이팅의 대부분은 상당히 심리학적이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통해 글쓴이의 심리 상태나 생활 패턴을 데이터 마이닝해서 병원 마케팅에 응용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가끔 남의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정신 상태가 애매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 상습적인 악플러들의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 인터넷상에서의 감정 전염은 의외로 빠르고 치명적이다. 생물학적 바이러스만이 방역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에게 파괴적 감성을 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디지털 바이러스도 방역 대상이다. 검색과 발견을 통한 지식의 에디톨로지가 미래의 지식 권력을 결정한다. 계층적 지식과 네트워크적 지식의 편집 가능성이 지식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이 구글을 이기기 어렵다는 예언은 바로 이 편집 가능성 때문이다. 단지 스티브 잡스가 죽어서가 아니다.
잡스가 고집한 애플 생태계의 폐쇄적인 구조로는 데이터의 축적과 편집 가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증명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객관적 세계에 관한 신념 자체가 폐기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옳고 그름보다는 좋은 지식과 좋지 않은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좋은 지식의 기준은 편집 가능성에 있다. 현재 진행형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주체적 행위가 가능한 지식이 좋은 지식이다. 편집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 좋은 지식인 것이다. 예능은 원래 예술적 능력을 지칭하거나 연극, 영화, 음악 등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의 뜻으로만 쓰인다. 도무지 기준이 애매하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능 프로그램이고 어디부터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것일까? 그것은 자막이다. TV의 자막 유무가 예능과 여타 프로그램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저자의 생각이다. 10년 가까이 최고의 시청률을 놓치지 않고 있는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불과 10피치 정도의 대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고 다양한 시각 효과가 실제 멘트보다 더 많다. 사람들은 그 많은 자막의 정보를 화면과 동시에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몰입한다.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 산만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자막은 그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일 때도 있고 의성어나 의태어일 수도 있다. 요즘은 화려한 CG가 자막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출연자의 얼굴에 땀이나 눈물을 그려넣기도 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거나 머리 위로 비가 쏟아지기도 한다. 이같이 화려한 자막을 통해 시청자는 자막이 없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서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무한도전이 그토록 오랫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막의 힘에 있다. 자막은 PD의 영역이다. 물론 작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상의 편집과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에 자막을 넣는 것은 전적으로 PD의 책임이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녹화한 화면을 오직 하나의 화면으로 편집해내야 하는 PD나 영화 감독은 이 시대 최고의 편집자다.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다. 몽타주 기법 때문이다. 몽타주 기법은 서로 다른 맥락의 화면을 이어붙이는 방법을 의미한다. 미술에서의 몽타주 기법은 서로 관계없는 여러 장면, 사진 등을 한 화면에 담아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몽타주 기법이 시간의 흐름을 잡아내는 영화에 적용되면서 인류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몽타주 기법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비에트의 쿨레쇼프는 소위 쿨레쇼프 효과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실험으로 몽타주 기법의 심리적 효과를 확인했다. 그는 소비에트의 유명한 배우인 모주힌의 무표정한 얼굴이 찍힌 화면에 각기 다른 세 가지 화면을 이어붙였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또 하나는 관에 누워있는 여인, 마지막으로 곰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였다. 흥미롭게도 관객들은 모주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그 뒤에 이어진 화면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수프가 이어진 장면에서는 모주인이 배고파하며 수프를 먹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느꼈다. 관에 누워있는 여인이 이어진 장면에서는 모주인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곰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가 이어진 장면에서는 아이를 예뻐하는 모습으로 보았다. 동일한 배우의 표정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몽타주 기법을 통한 이미지 왜곡은 오늘날 보수와 진보 양극단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아주 자주 목격된다. 똑같이 객관적인 자료 화면이지만 만든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서적 반응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몽타주 기법의 핵심은 A 장면과 B 장면의 합은 A 플러스 B가 아니라 C가 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명제와 동일하다. 각각의 부분이 합쳐지면 부분의 특징은 사라지고 전체로서의 전혀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이 같은 몽타주 기법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완결성의 법칙이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적 원리 때문이다. 폐쇄성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완결성의 법칙은 불완전한 자극을 서로 연결시켜 완전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간중간이 떨어져 있는 원 모양의 띠를 완벽하게 이어져 있는 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불완전한 정보 자체를 인간은 못 견뎌 하기 때문이다. 왜 그녀는 그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 사소한 문제를 고민하며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도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몽타주 기법은 불연속적인 정보, 서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시해서 관객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몽타주 기법과 같은 상호작용적 방법론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좌표가 잡히지 않는 공간은 공포다. 도무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은 더 큰 공포다. 공간은 발이라도 붙어 있지만 시간은 그저 붕 떠 있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은 불안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인간은 여기와 지금이라고 하는 존재의 확인을 위한 좌표를 정하기 시작한다. 시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시간을 분절화한다. 시간을 숫자로 마치 셀 수 있는 물체처럼 만든 것이다. 일단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갠다. 하루는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다. 그리고 365일이 모여 1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1년이 매번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아니, 반복된다고 믿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하나도 안 무섭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해가 잘못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잘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오는 것을 매번 그렇게 축하하며 반기는 것이다. 반면 공간에 대한 공포는 시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며 감각적이다. 어느 순간부터 인류는 공간에 대한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재현이다. 재현의 대부분은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난다. 무한한 공간을 통제 가능한 유한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 땅의 지도를 갖게 되면서 인간은 무한한 공간의 공포에서 마침내 해방된다. 지구상 어느 곳에 떨어져도 지도상의 좌표만 분명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는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을 위도와 경도라는 규칙 안에 재현하기 때문이다. 규칙이 있으면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긴다. 공간의 질서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도의 원형은 문양이다. 지도를 갖기 훨씬 전 인류는 자기 소유의 대상에 문양을 넣었다.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용품에 새겨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된다. 도대체 고대 인류는 왜 사물마다 문양을 그려넣은 것일까? 대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세계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 문양은 언제나 대칭적이고 규칙적이다. 내 소유의 물건은 내 통제하에 있다는 권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하학적 문양이 구체적 대상을 묘사한 문양에 비해 훨씬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현 가능성 때문이다. 비대칭적인 것들은 재현하기 어렵다. 동물이나 식물을 흉내낸 구체적인 문양도 재현하기 어렵다. 재현 가능성이란 반복 가능하다는 뜻이고 반복 가능성은 곧 통제 가능하다는 뜻이다. 재현은 단순히 공포 극복의 수단만은 아니었다. 3차원적 공간의 2차원적 재현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인류의 창조성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도자기나 천에다 문양을 그려넣던 인류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소유한 땅에 문양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공간적 규칙이 구현된 정원이다.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궁전에는 항상 정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베르사유의 궁전이다. 이런 궁전들이 대규모의 정원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절대 권력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다. 불안해서 그렇다.
언제 절대 권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 엄청난 정원을 만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자신의 눈이 닿는 공간의 끝까지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문양을 그려넣었다. 절대 권력의 정원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원근법적 원리까지 적용하여 자신의 성이 소실점의 정반대편에 위치하도록 했다. 대칭과 균형의 정점에 자신의 시점을 위치하도록 한 것이다. 자신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자기 권력 안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무너졌지만 권력은 계속된다. 프랑스 혁명과 반혁명, 승전과 패전의 기억을 위해 권력은 수도인 파리 한복판에 개선문을 세우고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 시내 공간을 재편한다. 특히 나폴레옹 3세 때 이뤄진 오스망 남작의 도시계획은 근대 권력의 공간적 완성이다. 오스망 남작은 철저하게 원근법적 원리에 의해 도시를 재편집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대로를 내고 길 양쪽에는 가로수를 심었다. 시선을 가리는 것들은 모두 제거했다. 베르사유의 모든 기술을 도시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권력은 이렇게 공간을 원근법적으로 편집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성안의 정원에서 도시 전체로 확대된 서구의 근대 권력은 이제 바다를 건너 동양을 식민지로 만든다. 시작은 노골적인 폭력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합리성과 객관성으로 무장한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동양은 계몽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으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림을 보는 시선이 하나여야만 하는 서양의 원근법은 근대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반면 동양회화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원근법을 볼 수 있다. 역원근법이다. 선원근법에 따르면 가까운 물체는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그려야 한다. 그러나 역원근법은 말 그대로 정반대다. 가까운 것은 작게, 멀리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론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상대방의 시선 혹은 제3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역원근법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내 반대편의 시선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설명이다. 서구의 원근법만이 유일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다. 르네상스 선원근법의 확립 이후 서구에서 구성된 모더니티의 핵심은 바로 관점의 통일에 대한 강박이다. 이는 객관성, 합리성, 표준, 통일성의 철학으로 전개해 나간 근대 서구 사상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오면 서구의 이 같은 세계관은 권력과 맞물리며 식민지주의라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다. 시선 자체가 권력이 된다.